여러분, 80 넘은 나이에도 근육이 단단한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원래 운동 좋아했겠지라든지 체질이 좋았겠지라고들 많이 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런 분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몸을 쓰던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70 넘어서 운동을 시작한 분도 많았어요. 중요한 건 늦게 시작해도 지속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젊은 사람이라도 금방 줄어들어요. 그래서 80 넘은 나이에도 근육이 유지되는 건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법,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 많은 80대 분들의 특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의 공통점, 매일 몸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운동장에 나가는 게 아니더라도 집 안이라도 꾸준히 움직여요. 계단 오르기, 정원 돌기, 빨래 널기처럼 일상활동이 모두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느냐, 가만히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근육은 유지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일어나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잠깐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무리하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아침에 햇볕 받으며 천천히 걷는 건 근육뿐 아니라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걷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도 막을 수 있어요. 앉아있을 땐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자주 해보세요. 움직이는 습관 하나로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80 넘어서도 매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 많은 80대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의식적으로 챙기고 있어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포함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3끼 골고루 나눠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챙기는 분들이 체력이 더 좋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보다는 자주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청 단백질이나 두유 같은 보충식품도 잘 활용하세요. 식사 사이사이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잔만 더해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근육은 단백질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 많은 분들은 식사부터 다릅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는 습관이 결국 근육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밥과 김치만 드시던 식단, 이제는 단백질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몸이 느끼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단백질 챙기는 식사, 건강한 근육의 시작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수면 리듬이 아주 규칙적이에요. 대부분 밤 11시 이전에는 자고 아침 일찍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밤늦게 자고 수면 시간이 짧으면 몸은 계속 피로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도 빠르게 약해지고 활력도 떨어져요. 잠들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는 동안 근육이 쉬어야 다음날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회복은 더 중요합니다. 밤에 잘 자는 분들이 아침에도 훨씬 활기차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요. 수면이 불규칙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적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안정됩니다. 근육 많은 분들, 대부분 잠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80 넘은 분들 중 허리가 꼿꼿한 분들은 정말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죠. 실제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자극이 됩니다. 반대로 구부정하게 앉거나 서 있는 자세는 복부, 다리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요. 근육 많은 분들은 앉을 때도 허리를 세우고 걷는 자세도 곧습니다. 이런 자세 하나하나가 몸 전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어깨를 펴고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의 중심 근육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걸음걸이도 바르게 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단련돼요. 똑바른 자세는 보기 좋은 것뿐 아니라 실제로 몸에 좋은 겁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자세만 바르게 해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많아 보이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자세를 기본으로 지키고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소리 없이 근육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세는 평생의 습관이자 근육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몸보다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마음이 결국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근육도 지켜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젠 늙었으니 쉬어야지라는 생각은 몸을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그게 결국 근육을 빠지게 하고 기운도 사라지게 하죠. 매일 작게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육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줘요. 무리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마음으로 실천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면 몸도 따라 움직입니다. 근육은 결국 의지가 만든 결과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은 늦을 수 있어도 유지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길게 이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근육 많은 분들의 비결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근력 운동을 놓지 않으세요. 무겁지 않더라도 내 몸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운동은 다양합니다.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고무밴드 운동 등 어렵지 않아요. 이런 운동을 주 3회 이상만 꾸준히 해도 근육은 유지됩니다. 오히려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근육 유지에는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자극을 줘야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은 평생 이어가야 할 건강 습관이에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태에 맞게 할 수 있는 동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함께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무거운 게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든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 바로 끊임없는 근력 자극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드셨나요? 정답은 당연히 할 수 있다입니다. 근육은 나이와 관계없이 관리하면 유지됩니다.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매일 움직이고, 단백질을 잘 챙기고, 잠을 잘 자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근력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6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은 늦게라도 변화에 반응합니다. 근육은 건강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부터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든에도 건강한 몸,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덜 중요하다고들 하죠. 특히 70대가 넘으면 외모보다는 건강이나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누굴 위해 꾸미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게 제일이죠. 그런데요, 정말 외모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걸까요? 생각보다 외모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예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그 마음 자체가 나를 위한 투자이자 생기 있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만큼 삶에 큰 변화를 줍니다. 지금부터 왜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중요한지 6가지 이유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오늘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단정한 모습이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달라집니다. 옷깃을 다듬고 머리를 정돈하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더 자신감 있게 느껴집니다. 내가 나를 돌본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신감을 높이는데 외모가 은근히 큰 역할을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느끼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말투, 자세, 표정까지 바꿔줍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보내는 몇 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몇 분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좌우하니까요. 사람은 누구를 처음 볼 때 외모로 첫인상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단정한 차림은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옷이 깨끗하고 단정하면 성격도 깔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헝클어진 모습이면 무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없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웃는 얼굴에 깔끔한 복장까지 더해지면 신뢰도 올라갑니다. 모임이나 병원, 관공서에서도 이런 첫인상이 작용합니다. 그러니 외출 전 옷 한 번 더 살피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사람과의 관계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외모에 신경 쓰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삶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입니다.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은 건강에도 더 신경을 씁니다. 일상도 더 부지런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는 편입니다. 외모에 신경 쓴다는 건 나를 관리하는 자세이기도 하니까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원활한 편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예의가 있습니다. 결국 외모는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힌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멋진 인상을 주는 분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태도를 정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에게는 더 공손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허술한 모습은 무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첫인상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 하나로 내가 존중받을 수도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깔끔한 이미지를 준다는 건 나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호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외모를 가꾸는 건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도 외모는 영향을 줍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이라도 단정한 사람이 더 친절한 대우를 받습니다. 말투나 표정은 물론이지만 외모가 그 시작점입니다. 깔끔한 모습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담당자도 그런 분에게는 더 친절하고 신중하게 응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심한 인상은 대충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차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사회는 여전히 보이는 것을 통해 판단하니까요. 단정한 외모는 내 권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건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배려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수록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외모에 무관심해지면 마음도 점점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아끼는 표현인 거죠.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일상의 활력이 됩니다. 외모 관리는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가볍게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밝은 색 옷을 입으면 기분도 같이 밝아집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단정한 스타일은 품격을 더해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모습에 반가워하고 칭찬해줍니다. 칭찬은 또 다른 자신감을 만들어주죠.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더라도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괜찮아 보일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외모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스스로를 예쁘고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외모에 신경 쓴다는 건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보는 사람이니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내 모습을 돌보는 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빛나는 나로 남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외모 관리입니다. 나를 대충 대하면 세상도 나를 대충 대합니다. 반대로 나를 존중하면 세상도 그만큼 나를 존중합니다. 외모는 말없는 자기 표현이자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서보세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은 사람들과 더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첫눈에 좋은 인상을 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말없이도 깔끔한 차림이 호감을 줍니다. 외모는 인간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 모임이나 행사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 덜해지죠.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내 모습이 당당하면 다른 사람과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말하지 않아도 나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새로운 만남을 끌어당깁니다. 단정한 외모는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따뜻한 인사 같다고 할 수 있어요. 70대 이후에도 친구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 자주 참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외모에 신경 쓰면 훨씬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스타일은 나를 돋보이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고 분위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대화도 더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이어집니다. 멋있다는 칭찬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하죠. 나 스스로도 어색함 없이 자리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는 모습은 대인 관계에 힘이 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결국 나를 당당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모임이 있는 날엔 더 신경 써서 나가보세요. 달라집니다. 가끔은 외모가 대화의 첫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옷 잘 어울리시네요. 같은 말 한마디가 인사를 넘어서 대화를 열어줍니다. 머리 스타일이나 액세서리 하나가 관심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런 가벼운 말들이 친근함을 만들어냅니다. 첫 대화가 부드러우면 관계도 쉽게 이어집니다. 외모는 말보다 먼저 말을 거는 존재입니다. 잘 가꾼 모습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외모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소통의 문이 되는 거죠. 내가 가꾼 외모가 좋은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달라집니다. 등도 펴지고 걸음도 더 활기차게 바뀌게 됩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면 외출할 의욕도 생깁니다. 결국 몸을 더 자주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헝클어진 차림으로 있으면 나가기도 귀찮아집니다.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활 리듬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출하면서 햇볕도 쬐고 사람도 만나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이게 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겉모습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 외모를 가꾸는 건 건강을 챙기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는 것도 다 움직임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합니다. 손을 자주 쓰고 몸을 돌리고 거울 앞에서 서 있는 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동작이 곧 운동이 됩니다. 꾸미는 시간이 운동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만큼 혈액순환도 되고 관절도 더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특히 손을 많이 쓰는 건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많을수록 활력이 생깁니다. 멋내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건강 습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돌보는 그 시간이 바로 건강 유지의 시간입니다. 외모에 관심이 생기면 건강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갑니다. 피부가 푸석해지면 물을 더 마시고 식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거울을 보다 보면 얼굴색이나 눈빛도 더 자주 체크하게 되죠. 피부 상태, 체중, 혈색 같은 게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면 병원에도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자기 몸을 더 자주 살펴보게 됩니다. 몸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세심해집니다. 이건 곧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니까요. 외모 관리는 그냥 예쁘게 보이는 걸 넘어서 건강의 출발점이 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내 삶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삶의 의욕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순간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늘 활짝 웃고 표정도 밝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거울 앞에 서는 작은 습관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외모에 신경 쓰는 분은 확실히 더 젊어 보입니다. 표정, 자세, 말투까지 전반적으로 생기가 다릅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으니 사람들도 더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도 더 잘 맺어집니다. 머리 스타일, 옷색 하나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주변에서도 젊어 보이신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그런 말들이 또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결국 외모는 내 마음과 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생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버팁니다. 그 생기는 꾸준한 자기관리에서 나옵니다. 큰 변화 없이도 오늘을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모에 조금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옷을 바꾸고 얼굴을 다듬고 거울 앞에 서는 것. 그 행동만으로도 하루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도구입니다. 기분이 울적할 땐 더더욱 해보면 좋습니다. 얼굴에 생기를 주면 마음도 따라 웃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이 특별해지는 효과가 있죠.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돈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그 몇 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여전히 중요한지 6가지 이유로 살펴봤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를 돌보는 그 시간은 마음을 살리고 몸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외모 관리 팁이나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옷 색깔 하나가 사람 인상을 10년이나 늙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보통은 밝은 색이 젊어 보이고 어두운 색은 날씬해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잘못된 색 선택은 오히려 주름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얼굴이 칙칙해 보이게 합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이 피해야 할 늙어 보이는 옷색과 대신 입으면 젊어 보이는 색상 조합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피부톤이 밝아지고 인상이 또렷해지는 색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밝은 회색은 피부의 생기를 빼앗아 칙칙하게 보이게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피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피부톤과 회색이 비슷해 얼굴이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곤하고 생기 없는 인상을 줍니다. 밝은 회색 대신 따뜻한 베이지나 연한 핑크를 선택해보세요.
이런 색상은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얼굴이 밝아 보이고 건강한 인상을 줍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색상 선택 하나로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밝은 회색은 피하고 따뜻한 색상을 선택해 보세요. 노란 피부톤과 회색은 상반된 색상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피부가 더욱 누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회색이 피부의 노란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노란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회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색상을 선택하면 피부톤이 보완됩니다. 예를 들어 연한 핑크나 코랄 색상이 좋습니다. 이런 색상은 피부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또한 얼굴이 밝고 건강해 보이게 합니다. 노란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따뜻한 색상을 선택해보세요. 회색 대신 어떤 색상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따뜻한 베이지나 연한 핑크가 좋습니다. 이런 색상은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또한 얼굴이 밝아 보이고 건강한 인상을 줍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색상 선택 하나로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색상은 피부톤을 보완해줍니다. 또한 얼굴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회색 대신 따뜻한 색상을 선택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검정색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피부에는 어두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 얼굴의 주름과 그림자를 강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곤하고 생기 없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피부톤이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중장년층에게는 부담스러운 색상일 수 있습니다. 검정색 옷은 차분해 보이고 격식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처에 입었을 때는 인상을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희거나 노란 분들은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게 됩니다. 주름도 더 도드라져 보여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이 얼굴의 입체감을 줄이고 그림자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명이 약한 장소에서는 얼굴이 더 어둡고 침울하게 보입니다. 상대에게도 딱딱하거나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보다는 냉정하고 무거운 인상이 남습니다. 검정색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좋지만 일상복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는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정색이 부담스럽다면 대신 네이비나 진한 브라운을 추천합니다. 네이비는 차분하면서도 얼굴을 또렷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진한 브라운은 따뜻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이 색들은 중장년층에게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컬러입니다. 밝은 톤과도 조화를 이루기 쉬워 스타일링이 편리합니다. 또한 얼굴색을 칙칙하게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밝혀줍니다. 검정보다 덜 날씬해 보일 수는 있지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피부톤을 돋보이게 하고 건강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격식을 차리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 고민되신다면 이 두 가지 색상 먼저 시도해보세요. 파란색은 시선을 확 끄는 강한 색입니다. 하지만 얼굴보다 옷이 더 눈에 띄게 만들어 인상을 약하게 만듭니다. 중장년층은 얼굴의 생기보다 옷색이 먼저 보이면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밝거나 노란 편이라면 파란색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그 결과 얼굴이 눌려 보이고 어둡고 힘없는 인상이 생깁니다. 또렷한 파랑은 젊은 세대에게는 상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얼굴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색이 안 어울리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옷보다 얼굴이 먼저 보이게 하는 게 스타일의 핵심입니다. 쨍한 색은 포인트로만 사용하고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운 색을 추천합니다. 파란색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강한 파란색이냐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톤 다운된 파란색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나 차콜 블루 같은 색입니다. 이 색들은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얼굴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무겁지 않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나 일상복 모두에 잘 어울리는 색이기도 합니다. 밝은 스카이블루도 피부가 창백하지 않다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굴 톤과 색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무조건 피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파란 계열을 찾아보세요. 부드러운 블루 계열은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셔츠, 니트, 블라우스 등 어디에든 무난하게 어울립니다. 특히 흰색이나 베이지색과 함께 매치하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엔 진한 네이비나 그레이 블루로 따뜻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밝은 피부는 연한 블루, 어두운 피부는 톤 다운된 블루가 잘 어울립니다. 블루 계열은 잘만 활용하면 동안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색보다는 잔잔한 패턴이 들어간 옷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얼굴 근처엔 부드러운 색상, 하이엔, 조금 진한 색으로 균형을 잡아보세요. 파란색을 피하지 말고 똑똑하게 입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보라색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색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피부에 따라선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기 많은 피부와 보라색은 충돌이 심합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면 보라색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칙칙하거나 지쳐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진한 보라색은 무게감이 커서 무거운 인상을 줍니다. 보라색을 좋아하더라도 피부 톤과 조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과 따로 노는 느낌이 들면 그 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인상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색상 하나가 이미지를 바꾼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중장년층은 대체로 혈색이 진하거나 붉은 기운이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한 보라색을 입으면 얼굴색이 더 붉게 보입니다. 특히 조명 아래에서는 더욱 부각됩니다. 얼굴 전체가 붉게 물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도 피곤하거나 화가 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중성톤이나 옅은 색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보라나 라벤더색은 그나마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피부 톤에 따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거울로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라색은 예쁘지만 그만큼 사용이 어려운 색입니다. 보라색이 부담스러울 땐 톤 다운된 핑크나 브릭 컬러를 추천합니다. 이런 색은 얼굴에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더해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성숙한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피부에 생기를 주면서도 과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톤 다운된 핑크는 어느 계절에나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이지 계열이나 카멜색과도 조화가 좋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스카프, 모자 같은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보라색의 고급스러움은 살리되 얼굴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차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이든 멋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진짜 스타일입니다. 젊을 땐 강한 색 대비가 또렷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너무 선명한 색의 조합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강한 대비는 얼굴의 주름, 기미 같은 피부 결점을 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눈가나 입가 주름이 더 눈에 띄고 전체 인상이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흰색과 검정처럼 강하게 대비되는 조합은 조심해야 합니다. 얼굴보다 옷이 먼저 보이고 얼굴은 어둡게 묻혀 보입니다. 나이 든 피부에는 부드러운 색 조합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센 색 조합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톤이 동안 효과를 줍니다. 조화롭고 은은한 느낌이 세련되고 건강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나이에 따라 색의 조합도 바뀌어야 합니다. 톤온톤이란 같은 계열의 색을 부드럽게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색 상의에 진한 카멜색 바지를 입는 식이죠. 이런 조합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얼굴에 집중이 되고 전체적인 인상이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이 방식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색이 튀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련되고 품위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멋스럽게 보이게 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옷장에 있는 색들을 다시 한번 톤별로 정리해보세요. 중장년층에게 어울리는 색배색은 부드러움과 조화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아이보리와 연핑크, 진브라운과 베이지 같은 조합이 좋습니다.
톤이 서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얼굴이 더 화사하게 보입니다. 이런 배색은 의상뿐만 아니라 모자, 스카프, 가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색으로 포인트를 주면 촌스럽지 않게 멋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색을 섞기보다는 두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가 낮은 톤은 고급스럽고 명도가 중간이면 생기 있는 인상을 줍니다. 톤 다운된 블루와 베이지 조합은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입는 색 하나로 인상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배색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조합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장년층에게 추천하고 싶은 대표적인 동안 컬러는 베이지입니다. 베이지는 어떤 피부톤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연카키와 올리브색은 얼굴에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이 색들은 나이 들어도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강하지 않지만 존재감이 있고 세련된 느낌도 함께 줍니다. 피부톤이 노란 편이라면 올리브색이 특히 잘 어울립니다. 피부가 붉은 편이라면 연카키나 베이지가 중화시켜줍니다.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에 이 색들을 활용해보세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인상도 좋아집니다. 옷색 하나만 바꿔도 어려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란기 도는 피부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흔한 피부톤입니다. 이런 피부에는 따뜻한 계열의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면 연한 코랄, 살구색, 연핑크 같은 색입니다. 이 색들은 피부에 생기를 더해줘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색은 피부를 더 누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색이나 짙은 갈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밝고 따뜻한 색상은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스카프나 머플러 같은 소품에 이런 색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색이 칙칙할수록 이런 색들이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피부에 어울리는 색 하나만 잘 써도 인상이 확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색은 사람을 활기차게 보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색들을 잘 쓰면 자연스럽게 동안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노란빛 또는 아이보리, 연살구, 톤 다운된 연보라 등이 좋습니다. 이런 색은 피부를 밝혀주고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상의나 스카프, 목 주변 아이템에 쓰면 효과가 큽니다. 웃을 때 더 화사해 보이고 피부톤도 맑아 보입니다. 외출할 때 밝은 색을 입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활기 있는 인상은 단순히 표정만이 아니라 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두운 톤의 습관을 버리고 밝은 색을 시도해보세요.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들은 색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색들과 반대로 젊어 보이는 색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무심코 입던 색 하나가 인상을 10년은 늙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놀라셨죠? 특히 중장년층은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는 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색상 팁, 지금 옷장 앞에서 한번 점검해보세요. 검정, 회색, 쨍한 파랑이 많다면 과감히 줄이고 베이지나 따뜻한 색들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로 얼굴빛이 살아나고 인상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색을 자주 입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스타일 팁이나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스타일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옷색 하나 바꾸는 것으로 인생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아파트 몇 층에 살고 계신가요? 아파트 층수,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더욱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은 층이 안전해서 좋다고, 아니면 높은 층이 조용해서 좋다고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노년기에 가장 살기 좋은 층수는 따로 있습니다. 안전, 건강, 편리함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층, 고층, 중간층까지 각각의 장단점들을 꼼꼼히 분석해 볼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저층에 살면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상시 대피가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빠르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더라도 계단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급차나 구조대가 접근하기에도 저층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외부 침입이나 도난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도 있죠. 특히 방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층일수록 창문이나 발코니를 통해 외부 침입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창살이나 CCTV 설치 같은 보안 시설이 필요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외부 소음 문제입니다. 길가나 놀이터 같은 곳과 가까우면 소음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음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층은 대피는 유리하지만 보안이나 소음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방범시설만 잘 갖춰진다면 저층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고층에 살면 경치가 좋고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 속에서도 비교적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고층의 경우 비상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계단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게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고층에서는 구조대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거주자에게는 안전 설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프링클러나 자동 화재 경보기 같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비상구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하니까요. 특히 노년층이라면 계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사신다면 비상벨이나 비상연락망을 마련해 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층의 또 다른 위험은 바람이나 진동 같은 자연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창문이나 발코니가 흔들릴 수 있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창문을 단단히 고정하거나 방풍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층은 저층과 고층의 장단점을 적절히 조화시킨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대피하기에도 상대적으로 무리가 없고 고층처럼 지나치게 높은 곳도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계단으로 내려오기에 큰 무리가 없죠. 그리고 외부 침입의 위험도 저층보다 낮은 편입니다. 외부 소음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특히 5층에서 10층 정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중간층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만약 정전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죠. 그리고 높은 층수에 비해서는 경치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중간층이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건물 구조나 설계 방식에 따라 중간층이 가장 적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져 있고 보안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중간층은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년층이 많이 선호하는 층수이기도 하죠.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중간층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층에 살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공기질입니다. 저층은 보통 지면과 가까워서 먼지나 미세먼지가 쉽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 근처라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먼지가 쌓이면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습기입니다. 저층은 지면과 가까워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습기가 많이 차면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곰팡이는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피부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거나 제습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구조상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창문을 자주 닦아주고 먼지를 자주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층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공기질과 습도 관리를 꼼꼼히 해줘야 합니다. 적절한 관리만 잘하면 저층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고층에 살면 공기가 더 깨끗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차량 배기가스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기질 측면에서는 고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심지에서도 높은 층수로 올라가면 공기가 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고층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구조의 아파트라면 공기질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건조함입니다. 고층은 바람이 많이 불고 공기가 상대적으로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면서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이 따갑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 습도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층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공기질 관리와 함께 습도 조절도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자연광과 통풍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은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은 자연광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층은 건물이나 나무에 가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리고 통풍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집은 공기가 순환되면서 실내 공기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고층은 보통 바람이 잘 통하는 편이지만 너무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층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풍이 부족하면 실내 습도가 높아지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창문 위치나 구조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자연광과 통풍을 잘 활용하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은 호흡기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광과 통풍이 잘 되는 층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높은 층수나 낮은 층수보다도 빛과 바람이 잘 드는 환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엘리베이터 이용입니다. 고층일수록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이동이 불편해지죠. 특히 허리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계단 사용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는 아파트라면 고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층일수록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죠.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출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좁거나 오래된 경우도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엘리베이터 크기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편하다면 중간층이나 저층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단을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층수가 좋겠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엘리베이터 상태와 사용 빈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층에 살 때 가장 많이 겪는 불편함 중 하나가 소음 문제입니다. 도로변 가까이 있는 저층은 차량 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놀이터나 주차장 근처라면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나 차량 경적 소리가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창문을 열어놓았을 때 소음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소음은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을 깊게 자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죠.
게다가 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소음 외에도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문제입니다. 특히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발생하는 발걸음 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 등이 들리기도 합니다. 저층은 지면과 가까워 진동이나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 시설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이중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소음 문제에 예민하다면 저층보다는 중간층이나 고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문제는 개인에 따라 크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에서의 편리함은 아파트 층수 선택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동의 편리함이 큰 영향을 미치죠. 저층은 엘리베이터 없이도 계단을 이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외출할 때나 물건을 옮길 때도 저층은 부담이 덜합니다. 또 택배나 배달 음식 같은 서비스도 저층일수록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층은 보안 문제나 소음 문제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층은 조용하고 공기질이 좋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점검 중일 때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중간층이 편리함과 접근성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계단으로 이동하기 어렵지 않은 층수입니다. 또 외부 소음이나 보안 문제에서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간층은 편리함과 안전성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출을 자주 하거나 물건을 자주 옮겨야 한다면 저층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원한다면 중간층이나 고층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격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아파트는 층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하죠. 저층은 일반적으로 고층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층이나 2층은 수요가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안전 문제나 소음 문제로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죠. 반면 고층은 경치가 좋고 조용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곤 합니다. 특히 고층에서도 꼭대기층은 프리미엄이 붙기도 합니다. 전망 좋은 고층 아파트는 가격이 저층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스타일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높은 가격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파트의 위치와 연관된 가격 차이입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저층은 가격은 낮지만 소음이나 보안 문제로 인해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층은 가격이 높지만 안전이나 편리함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는 본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지출되는 관리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층일수록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엘리베이터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이나 유지비도 관리비에 포함되기 마련이죠. 또 고층 아파트는 난방비나 냉방비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온도가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층은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빈도가 적고 난방비나 냉방비도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층은 습기나 곰팡이 문제로 인해 유지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습기 사용이나 방음 시설 설치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CCTV나 방범 창살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중간층은 관리비나 유지비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도 적당하고 난방비나 냉방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 시설이나 아파트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와 유지비를 미리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층수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변하기도 하죠. 보통 고층은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치나 조용한 환경 같은 장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층은 비상시 대피 문제나 관리비 부담 때문에 선호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고층보다 저층이나 중간층이 더 선호될 수 있습니다. 저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입니다. 특히 비상시 대피가 쉽고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음이나 보안 문제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쉬운 편입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비교적 적고 선호도가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중간층은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가치는 단지 층수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주변 환경, 단지의 시설, 관리 상태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아파트 가치를 분석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층은 경치가 좋고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고층에 살면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죠. 게다가 엘리베이터 고장이나 비상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쉽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고층 생활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고층은 창밖을 보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다 해도 멀리 떨어진 경치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죠. 가끔씩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고소공포증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생활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바깥이 어두워서 더욱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조용한 환경이 오히려 공포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층 생활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중간층이나 저층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층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면과 가까워서 언제든지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느낌이 안심을 줍니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피할 수 있다는 점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교류도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이웃을 자주 마주치게 되니까요. 이렇게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창밖으로 나무나 꽃 같은 자연 풍경을 볼 수 있다면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거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죠. 반면 저층은 외부 소음이나 보안 문제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이나 놀이터 근처라면 소음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침입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범 시설을 잘 갖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층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안전한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연결이 잘 되는 저층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간층은 고층의 고립감과 저층의 불안감을 동시에 피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아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없이도 계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심이 되죠. 또 외부 침입에 대한 불안감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조용하지 않다는 점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교류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죠. 중간층은 소음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외부 소음이 올라오지 않고 층간 소음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또 고층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저층에서 느끼는 외부 침입 걱정이 덜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자연광과 통풍도 적절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에 좋은 층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향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중간층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안전, 건강, 편리함, 경제성, 심리적 안정까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가장 적합한 층수는 어디일까요? 사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년층에게 가장 추천되는 층수는 중간층입니다. 중간층은 안전성과 접근성, 심리적 안정면에서 가장 무난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계단을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고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과도하지 않죠. 외부 소음이나 보안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또한 자연광과 통풍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층은 외부 침입이나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너무 높은 층은 비상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층, 즉 5층에서 10층 사이가 가장 무난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 구조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는 건물이라면 저층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또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적절한 층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층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별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출을 자주 하거나 운동을 목적으로 계단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저층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소음에 민감하거나 경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고층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불편함이 있는 분이라면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낮은 저층이나 중간층이 좋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방범시설이 잘 갖춰진 층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대피를 고려할 때는 저층이나 중간층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외부와의 연결이 중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높은 고층보다는 적당한 중간층이나 저층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높은 층수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변에 가까운 저층은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층은 강풍이나 진동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공기질과 통풍이 잘 되는 층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요소를 고려한 뒤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본인에게 맞는 층수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층수를 선택한 이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 실천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집안의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층이라면 화재 경보기나 비상대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층이라면 방범시설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V 설치나 창문 잠금 장치 같은 보안시설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 공기질과 습도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고층에서 건조함을 느낀다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층이라면 제습기 사용이나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밝은 색상이나 식물 같은 자연 요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생활 패턴에 맞게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도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라면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안전과 안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아파트에서 살기 좋은 층수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안전, 건강, 편리함, 경제성, 심리적 안정까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층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사시는 층수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가 힘들어졌다는 말 자주 들으시죠? 특히 80대가 되면 걷는 게 점점 무섭고 어려워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 힘이 빠지고 숨이 차고 중심도 잘 안 잡히는 건 몸 전체의 여러 기능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육, 관절, 균형 감각, 심장, 자세, 생활 습관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관리가 안 되면 결국 걷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이걸 미리 알면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80대가 되면 걷기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 6가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근육은 서서히 빠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부터는 움직임이 줄면서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부위입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데 이게 약해지면 걷는 게 어려워져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걸 넘어서 균형 감각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줄면 몸이 가벼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넘어질 확률도 훨씬 높아져요.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도 어렵습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일 써야 지켜집니다. 그래서 60대부터는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육 유지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여도 의외로 많은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들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발을 앞으로 내딛게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끌듯 걷게 되고 걸음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피로를 느끼고 걷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죠. 결국 걷는 시간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나중엔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져요. 허벅지 힘이 없으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몸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허벅지 힘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부터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육은 운동뿐 아니라 식사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란, 두부, 생선, 콩 이런 것들이 좋은 단백질 음식입니다. 하루 3끼 중에 적어도 2끼에는 단백질이 꼭 들어가야 해요. 운동은 무거운 것들 필요 없이 간단한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손대고 까치발 들기 같은 게 좋아요.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천천히 회복됩니다. 너무 힘들면 주 3회라도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지속이지 강도가 아닙니다. 근육은 평생 써야 하는 자산입니다. 매일 조금씩 써주세요. 무릎 안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이 연골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연골이 서서히 닳기 시작합니다. 60대부터는 연골이 얇아지고 마찰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체중이 많이 실리는 무릎은 손상이 더 빨리 옵니다. 연골이 닳으면 걸을 때 뻣뻣하고 아프기 시작하죠. 심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아프니까 덜 걷게 되고 덜 걸으면 관절은 더 굳게 됩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관절을 지키려면 지금부터라도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움직여야 합니다. 관절염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은 걷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픈 느낌, 그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오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져요. 이 통증이 반복되면 걷기가 두려워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절 주변 근육도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되죠.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로 충분히 늦출 수 있는 질환입니다. 체중 조절, 관절에 좋은 음식 섭취, 올바른 걷기 습관이 필요해요. 무리한 움직임보다 꾸준한 스트레칭이 관절을 지켜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걷기 힘들어지기 전에 관절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려면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첫째,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을 너무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오래 서 있는 자세는 피하고 중간중간 자주 앉아주는 게 좋습니다. 셋째, 평소에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들여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넷째, 계단보다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실내에서는 딱딱한 바닥보다 푹신한 매트나 슬리퍼가 더 좋습니다. 여섯째, 체중이 무릎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식단 관리도 필요해요. 일곱째, 관절에 좋은 영양소인 칼슘, 오메가3, 콜라겐 등을 챙겨보세요. 여덟째, 무릎을 돌려주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관절에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무릎을 평생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평형 감각은 우리가 똑바로 서 있고 걷는데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뇌와 귀, 발바닥의 협력으로 유지되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평형 감각이 떨어지면 걷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70대, 80대가 되면 이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넘어질까봐 걷는 게 무서워지고 걷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움직임이 줄면 균형 감각은 더 빠르게 약해지게 됩니다. 작은 발목 비틀림이나 살짝 넘어지는 일도 평형 감각 저하에서 비롯됩니다. 이 감각은 근육보다 더 빨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걷는 게 불안해졌다면 지금부터라도 균형 훈련을 시작해야 해요. 우리의 균형 감각은 생각보다 많은 기관이 협력해서 만들어냅니다. 뇌는 몸의 위치를 계산하고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은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동시에 발바닥은 바닥의 느낌을 전달해주죠. 이 세 곳이 잘 작동해야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뇌 반응이 느려지고 귀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당뇨병이나 말초신경 질환이 있다면 발바닥 감각도 무뎌질 수 있어요. 이 셋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걷다가 휘청이거나 발에 힘이 안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알면 한쪽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뇌, 귀, 발 모두를 골고루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해요. 균형 감각은 나이 들어도 훈련을 통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 들고 서 있기입니다. 벽을 짚고 10초씩만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눈을 감고 제자리 걷기입니다. 이건 뇌와 귀를 함께 사용하는 훈련이에요. 세 번째는 발끝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입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하루 5분씩 반복해보세요. 균형 훈련은 힘들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넘어짐을 막고 자신감 있게 걷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불안하다면 지금부터 균형 감각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숨이 차서 걷는 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엔 한참을 걸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죠. 그 이유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함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폐가 약해지면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지 못하고 심장이 약해지면 산소를 온몸으로 보내는 힘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가 쉽게 찾아오는 겁니다. 숨이 차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 활동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근육도 줄고 체력도 더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적절한 호흡 훈련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숨이 찬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더 숨차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걷기와 심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심장이 약해지면 다리까지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가 자꾸 무겁고 힘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짧게 걸어도 다리가 붓고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의 문제일 수 있어요. 심장이 약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숨이 찹니다. 이런 증상은 활동을 줄이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걷는 능력도 떨어지게 하죠. 심장 관리를 위해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되 무리는 금물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내 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만 잘해도 심장과 폐는 조금씩 강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복식호흡이에요.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걸 반복해보세요. 이 호흡은 폐 깊숙이 산소를 보내주고 심장 부담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입보다 코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따뜻하게 정리되어 폐에 무리가 덜 갑니다. 세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며 5분간 조용히 앉아있는 연습입니다. 이건 스트레스도 줄이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줘요. 하루 3번만이라도 호흡 훈련을 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숨 쉬는 법부터 바꾸면 걷는 것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등이 구부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척추가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요. 그 상태에서 걷게 되면 균형이 흔들리고 걷는 자세도 흔들립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다리에 더 큰 힘을 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더 빨리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 시야가 아래로 좁아져서 발밑만 보게 되면 넘어질 위험도 커져요. 자세가 틀어지면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통증도 쉽게 생깁니다. 걷는 자세가 불편하다는 건 몸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정도지만 점점 걷기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걷기 전에는 자세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걷는 건 다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허리, 어깨, 목 근육도 함께 사용되어야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특히 허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허리가 약해지면 다리로 가는 무게 배분도 흐트러집니다. 목과 어깨가 경직되면 상체가 굳어서 자연스러운 걸음이 어려워요. 이런 상체 긴장감은 하체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깨가 무겁고 목이 뻐근한 날 걷기가 더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상체 근육을 풀어줘야 걷기도 부드러워집니다. 전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위만 좋아져선 부족해요. 몸 전체를 이완시키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걷기의 첫걸음입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과 어깨를 활짝 펴는 동작을 해보세요. 양팔을 등 뒤로 보내 가볍게 잡고 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다음은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동작입니다. 이건 목 근육을 풀어주고 상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다리 근육도 스트레칭을 통해 부드럽게 해줘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당겨주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면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고 자세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좋은 자세가 되면 걷는 게 편해지고 자신감도 따라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이 제일 먼저 약해져요. 오래 앉아있으면 근육은 뇌에 이건 안 쓰는 부위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은 그 근육을 점점 더 줄이게 됩니다. 결국 근육이 줄면 일어나기조차 버거워지고 걷기는 더 힘들어지죠. 무릎과 발목도 굽고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다리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앉는 시간이 많을수록 걷는 시간은 줄어들고 체력도 떨어지게 돼요. 하루 한두 시간이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앉는 시간을 줄이면 걷는 힘이 되살아납니다. 걷는 건 단순히 다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뇌가 걷는 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걷지 않으면 뇌도 점점 걷는 순서를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걸음이 느려지고 보폭도 줄고 자세도 흔들리게 됩니다. 무릎을 어떻게 올리고 발을 어디에 디딜지조차 어색해지는 거죠. 뇌는 반복된 행동을 기억하는데 걷지 않으면 그 기억이 흐려져요. 특히 80대가 되면 뇌의 활동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가끔 일어나는 걸로는 부족하고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뇌에 나는 걷는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야 합니다. 몸뿐 아니라 뇌를 위해서라도 걷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걷는 습관을 만들려면 너무 큰 목표부터 세우지 마세요. 처음엔 집 안에서 방을 한 바퀴 돌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복도, 마당, 골목길 같은 가까운 곳으로 넓혀가세요. 걸을 때는 시간보다 자주 걷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5분씩만 나눠서 걷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기. 전화를 하면서 천천히 거실을 걷기. 현관 앞까지라도 나가서 바람 쐬며 발을 움직이기. 이런 소소한 실천이 걷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매일 걷는 게 습관의 시작입니다. 걷기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이유가 조금씩 쌓여요. 어느 순간 걷는 게 겁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육, 관절, 균형 감각, 심폐기능, 자세, 생활 습관. 이 6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고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걷는 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이건 나도 해당된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공감되거나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씩 걷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